그 앞부분에 일단 앞부분에서 이제 전체를 좀 정리하는 그런 게 이제 조금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자 먼저 그 전체 정리용 키워드에서 1번 보시면은 각종 계획의 수립 기준이다. 그럼 각종 계획의 수립 기준에 대해서 키워드는 대부분의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단 도중계획 시설과 환지계획 기준 이 두 가지는 국토교통부령 예시가 돼 있죠. 하여튼 이 키워드는 앞부분을 이제 계속 여러 번 보시면서 이렇게 해두시되 그 틈에서 이제 예시된 것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는. 자, 우리 각 법에 나와 있는 전체 그 계획의 수립 기준에 대한 얘기는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제가 그 각종 계획은 주로 행정청이 수립을 하고 해행정청을 구속하는 데는 지침 형식이면 충분하다. 입법 형식은 필요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준은 국장이 정해주는 게 지침이잖아요. 국장이 정해주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계획 중에서도 몇 가지 계획은 민간인이 하는 게 있어요. 민간인이 하는 것은 국민을 구속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 형식인 국토교통부령이나 대통령 영의 형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밑줄을 아래다 걸었는데, 예를 들어 예시에서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국장이 정한다. 기본계획 수립기준, 그 아래 관리계획 수립기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요 계획들은 다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 다 국장인데, 그 아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혹시 나오더라도,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누가 지정을 합니까? 특광시장의수가 지정을 하잖아요. 행정청이 지정을 하죠? 그러니까 역시 행정청만 구속하면 돼. 그래서 역시 장관이 정합니다. 그 기준도. 도시개발계획 작성기준 마찬가지입니다. 개발계획은 개발법에서 지정권자가 시도의사 등이 지정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정비기본계획, 특광시장이 수립하는 기준이잖아. 정비계획, 시장은수, 구청장이 수립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다. 그 아래 그 시도주택종합계획은 요거는 이제 8월 12일부터 이제 없어지니까 사실 이건 안 해도 돼요. 이거 빼도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여기까지가 다. 대부분에서 이제 기준이 나오면은 국장이 한다. 이렇게, 가끔씩 이게 납니다. 가끔씩 지문에 내는데, 각종 어디서 묻더라도 계획의 기준을 묻는다. 그러면 대부분 국장이다라고 답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래 이제 예외 중에서는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설치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 얘기했습니다. 지금 도시군계획 시설의 기준입니다. 설정할 때 기준. 여러분, 그런데 도시군계획 시설은 기반시설 우리 관리로 결정된 시설은 도시군계획 시설. 이것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할 때 시행자가 사업을 하는데 시행자는 행정청과 비행정청으로 나눠졌었죠. 그러면 비행정청인 국민도 구속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관이 아니고 국토교통부령 입법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명령 형식으로 해야 규칙이죠. 하여튼 영 형식으로 해야 일반 국민을 구속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 도중계획 시설의 공중 및 지하의 설치 기준과 그 제한을 받는 데 대한 보상 등에 대해서 역시 도중계획 시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입법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보통은 국토교통부령이지만 보상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은 제대로 해주라. 입법 형식 중에서도 법률로 하라.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환지계획 작성 기준 나오죠. 우리 환지계획은 개발법에서 환지계획은 시행자가 역시 수립하는 계획이지 꼭 행정청이 하는 건 아니잖아. 주로 이제 시행자 중에서는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죠. 주로 환지에서는 이제 조합이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입법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 아래 관리처분계획도 정비법에서 시행자가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형식인데 여기서 대통령의 영이죠. 하여튼 대부분은 국장인데 요 네 가지 그 밑줄 거는 부분은 국토교통부령도 있고 대통령 영도 있고 법률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국장이 정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건 입법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 선에서.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주민 등에 대한 반영 여부 통지 기한이라고 해서 우리 법에서도 그 주민들에 대해서 각 법에서 주민과 관련돼 있을 때 언제까지 알려주라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돼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좀 정리해 놓은 거죠. 이것도 굳이 이렇게 맞춘 건데, 보통 행정청의 주민 등에 대한 답변은, 자, 주민에 대해서 행정청이 주민에 대해서 답변을 해준다. 보통 60일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60일과 관련이 있지만, 국계법상 주민 제한 45일짜리 특이한 거 있잖아요. 45일짜리 있고, 개발법상 구역 제한의 통보 1개월짜리가 있고, 정비법상 안전단 실시 요청 30일짜리 세 가지가 별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요 세 가지를 좀 따로 기억하시고 주민에 관련된 것은 대부분 60일이다라고 정리하시면 이것도 좀 정리가 됩니다. 뭐 행정청도 뭐 30일 관해서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만 보통 주민들에 대한 것이 좀 더 의미가 있어서 이 정도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 제한 45일자는 유명한 얘기고, 그죠? 구역제 제한의 통보는 하여튼 자, 보십시다. 예시를 통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에 있어서 주민의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일로부터 45일 내 1회에 하여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 40일 내 반응 여부를 제한적에 통보하라. 유명한 얘기잖아요. 이것도 옛날엔 처음에 60일이었는데 관리계에서 주민 제한은 나중에 45일로 바꿔서 이 45일짜리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죠? 요거.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주민 의견 청취해서, 자, 우리 관리계획 세울 때 주민의 의견을 듣죠. 주민의 의견 청취해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까지 여부를 역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 열람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내 의견을 제출한 적에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리계획에서 주민의 의견 청취 파트가 있고 주민 제한 파트가 있는데, 주민의 의견 청취에 대해서 통보하는 건 여전히 60일이에요. 주민 제한에서만 45일짜리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별하시고, 우리 정비법에서 정비계획 위반 제한이 있으면, 자, 요거는 정비계획에서 우리 정비계획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원수에게 정비 위반을 제한했다. 그럼 그 제한에 대해서 시장원수는 제한일로부터 60일 내에 1회는 30일 연장할 수 있고 60일 내에 반영 여부를 제한적에 통보하라. 그래서 우리 계획을 제한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나왔던 관리계획에서 주민 제한과 정비법에서 정비계획 제한이, 계획 제한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옛날엔 둘 다 똑같이 60일이었다는 거죠. 주민 제한에서는 40일로 바뀌었다. 여전히 60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나오는 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에 제한이 있으면, 자, 이건 구역을 제한할 때, 구역 제한이 있으면은, 제한일로부터 1개월 내에 연장할 수 있는 1개월 내에 제한 내용의 수용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하라. 그런데 제가 도시개발법에서 이 구역 제한 파트를 하면서도, 우리 민간 시행자가, 자, 여러분, 구역 제한 파트에서는 누가 제한할 수 있다가 제일 중요했죠? 행정청이나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행정청이나 조합은 제한 못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시행자, 대시행자가 제한하는데, 제한했을 때 민간 시행자가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뭐, 그 정도를 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거 안 본 내용이에요. 안 본 내용인데, 이게 제한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제한을 했으면은 반영 여부를 통보하라.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거 어차피 정리하는 김에 이것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같이 넣었는데 사실 이것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2개월이었어요. 2개월에서 약 60일과 관련돼 있었는데 요거를 1개월로 바꿔놓은 겁니다. 근데 그 파트에서는 요게 또 1개월짜리가 있어요. 아주 귀찮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아래 정비법에서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실시 요청이 있으면 시장으로서는 30일 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에 통보하라. 자, 우리 재건축에서 안전진단 할 때 안전진단 실시 요청이 있다면 요청한 자에게 언제까지 실시할지 말지를 통보해 주느냐. 요청받은 때로부터 30일 내에 통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까 60일이가 관련되어 있다는데 45일짜리가 주민 제한에서 통보기한으로 30일이 요게 유명하죠. 요게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요청에 대한 통보가 30일입니다. 즉 요 정도를 좀 따로 기억하시고 나머지 관련된 건 다 60일에 관련되어 있다. 참고로 건축법에서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의 기간 동안 건축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지금 답변 그 통보기한이 주로 60일이라고 했지만 요거는 통보기한은 아니잖아. 통보기한은 아니지만 주로 주민과 관련돼 있으니까 이것도 60일이다 해서 참고로 같이 좀 기억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우리 공개공지에서는 판촉활동을 할 수는 있는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잖아. 1년 60일이 한두잖아. 이것도 이제 나올 만한 숫자죠. 지금은 또 참고해. 분양통지 및 공고. 이것도 시행자가 정비법에서 분양에 관련된 사항을 언제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줄 것이냐. 사업시 인가고시일로부터 60일 내에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이나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토지공사에게 통지하고 일괄신문에 공고하라. 이것도 이제 그 시행자가 관련돼 있는 그쪽의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알려주느냐. 역시 주민과 관련돼 있어서 60일 이렇게 보셔도 돼요. 관련된 걸로 그냥 좀 이렇게 느낌 좀 잡으시라고 60일. 또 여러분 그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환지 처분할 때 환지 처분 시기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하라. 그것도 환지 처분을 거기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주는 거죠. 그죠? 관련된 주민.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 주민과 관련되어 있는 걸로 60일로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꼭 반영 여부 통보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아까 30일짜리, 45일짜리, 1개월짜리도 있습니다만 그 세 가지 외에는 주민에 관련된 건 대부분 60일이다. 환지 처분 시기도 60일. 그것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네. 지금 어떻게 이렇게 전체적인 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그럴 거예요, 지금. 아유,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지 모르겠고 막 혼동된다. 에? 각 법에 나와 있는 거 지금 막 모아놨어요. 각 법에 모아놨는데. 그냥 혼동이 좀 되죠? 안 돼? 에? 정리가 되는 느낌에 오히려 알았던 게 오히려 막 이상해지는 느낌이야. 이상해져? 아니야? 하여튼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지금 혼동스럽더라도 혼동 안 되게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그래서 이런 자료 같은 거 비교표나 이 전체 키워드나 비교표 같은 게 공부가 좀 더 돼 있을수록 정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뭐 6월까지 이론을 하고 나서도 문제풀이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이제 그 정리가 되는 시간이 이제 가지니까 좀 더 지식을 알아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될수록 요 자료는 좀 더 빛나게 됩니다, 이제. 자, 하여튼 3번의 이행보증금 부과의 임의성도 보세요. 우리 이행보증금도 공법 전체 나오는 이행보증금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행보증금. 자, 여러분 이행보증금은 어떤 것에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의 성격이에요. 항상 보증금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보증금이라는 것은 못 믿어서 출발한다. 사람을 믿는다라면 보증금은 필요가 없잖아. 못 믿어서 출발하기 때문에 법에서 항상 믿어주는 사람은 공공기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이행보증금을 부과할 수 아예 없고 나머지 중에서도 믿음에 따라 판단하라. 믿을 수 있다라면 부과시킬 필요 없고 믿음이 안 갈 때 부과하는 것이니까 3번에 보시면 키워드가 이행보증금은 필요한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맞는 거예요. 부과해야 된다는 어디도 없는 거예요. 어디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부과해야 된다라면 무조건 부과해야 되니까 믿음에 상관없이 무조건 부과하라. 그러니까 틀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행보증금이 혹시 다른 데서 어느 파트에서 나오더라도 이행보증금이 나오게 되면 부과할 수 있다가 맞지 해야 된다는 틀리는 것이고 그러나 국가지자체나 공공기관 이상이다 그럴 때는 항상 믿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라는 거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어느 파트에서 나오더라도 이행보증금 성격이 나오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다. 틀려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예시를 보시면은 국교법상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물어보더라도 허가 파트에서 이행보증금 나오는 것이 기반설에서 허가를 내줄 때 기반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적용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잖아. 그리고 이건 개발행위 허가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그 아래 도시공개 시설사업에서 물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기반설 설치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공개 시설사업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잖아.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답니다. 도시개발법의 개발행위 허가제에서 물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나오더라도 국교법상 그 이행보증금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 아래 정비법에서 묻더라도요. 역시 그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다 적용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건축법상 안전관리 예치금 건축법에서는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해서 이행보증금이라는 말 자체는 없지만 이것도 보증금 성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을 하던 사람이 공사를 중단한다 그러면 중단하고서 그냥 손 털고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을 지거든요. 위험에 대비해서. 근데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을 지는데 그 책임을 이행 안 할 때 대비해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예치금도 이게 이행보증금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쪽 법에서는 우리 허가권자가 부과를 하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있다. 적어도 1000 이상만 되는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예치금을 공사비 1% 범위 안에서 예측이 할 수 있다. 예측이 할 수 있다는 의미성은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똑같은 건데 이쪽에서는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공사비 1%가 최대치죠. 안전관리라는 예치금은 뭐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뭐 물건 잘 쌓아놓고 펜스 쳐놓고 뭐 그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사비 1%가 최대치예요. 1%만 충분합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 모든 이해가지고 성격은 다 할 수 있다고. 여기 뒷부분은 안 적어놨지만 아까 우리 키워드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예측하게 못한다. 그걸 자꾸 물어보거든요. 공공기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거를 키워드를 잘 보시라고.